많이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서 조금 아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강연을 하게 됐고요. 그 NFT 하면 되게 멀고 뭔가 기술적으로 느껴져서 좀 장벽을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화사한 배경의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NFT를 그냥 바로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업에 그 인사이트를 얻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앞단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있어요. 웹 3.0 경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고 이해도가 높은 분들도 있을 건데 조금 이것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엔터사가 있다고 쳐봐요. 전에는 이제 하이브가 있으면 BTS가 노래를 만들면 그게 다른 누군가가 시연을 하던 어떤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도 유튜브를 예를 들 때요. 제가 막 BTS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춤을 막 췄어. 근데 나한테는 사실은 돈이 오지 않아요. 음원 저작권자한테 가거든요. 작사자, 작곡자, 시연권자, 그리고 뭐 하이브가 갖고 가겠죠. 근데 이제 웹 3.0 경제에서는 그 흔히 뭐 누구 영업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유 영업합니다, 뭐 NCT 영업합니다 이런 거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내가 이제 팬클럽에 들어가서 버블 이런 거 결제를 했어. 이러면 나를 통해서 유입된 사람들 나에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곳의 플랫폼에서 모든 수익이나 어떤 통제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크리에이터가 되고 경제적인 어떤 창출과 기여를 했을 때 나와 하이브가 같이 쉐어를 하는 거죠. 하이브 입장에서는 신규 팬이 들어오니까 나쁠 게 없는 거예요. 전에 다 독점적으로 했지만 그런 식을 생각해서 가고 있고 이게 왜 3.0 경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되게 높았던 사람이 이수만 씨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 이미 그런 거 다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뭐 구글이나 우리나라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들이 독점적으로 그 컨텐츠를 가졌다니까 개인이 만들어도 거기 귀속돼 버리잖아요. 그랬다면 이제는 각 개인들이 하나하나가 내가 플랫폼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 전반적으로 웹 3.0이나 블록체인이나 NFT는 탈중앙화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중앙 권력이 없고 모두가 조금씩 다 권력을 나눠가지고 공유하는. 네, 이제 비트코인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 그 비트코인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나고 나서 나온 얘기거든요. 중앙화된 어떤 경제, 화폐 시스템, 국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들에게 권한을 줬을 때는 그걸 해달라고 넘긴 건데 파산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비밀의 인물이에요. 사실은 영국인일 수도 있다고. 이름이 일본 이름인데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이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법정 통화 시스템을 대체할 암호화폐 시스템을 만들자. P2P 아시죠? 우리 그 뭐 영상 음원이나 이런 것들이나 소리바다 같은 걸로 공유했잖아요. 그런 방식의 통화를 만들자는 얘기를 했고 3자 보증이라는 게 결국 우리나라는 그 한국은행이 모든 걸 통제하고 보증해 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개인이 뭐 제일은행에 돈을 넣었으면 은행에 돈이 얼마 있다고 은행이 나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통장에 찍혀서. 그런 게 없이 완전히 암호화 통해서 기술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들자. 9쪽짜리 논문이 발표됐는데 이게 시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걸 만들어도 기술적 구현이라든지 이게 활용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돈으로 이게 하려면 뭐 화폐 3가지 조건인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떤 한 미국인 너드가 나에게 피자를 집으로 배달해 준다면 내가 비트코인을 주겠다. 이게 처음에 비트코인이 화폐 가치랑 교환된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돼서 19년 동안은 연초에 비트코인 하나가 1,000만 원이었는데 연말에 2,000만 원까지 가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빨리 그 화폐적 가치, 자산적 가치를 취득하게 됐죠. 지금 기존 은행 문제는 이제 뭐 거래할 때 수수료 많이 한다. 중앙 시스템 관리를 받아야 하니까 당연히 중앙 시스템적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과 많은 비용을 지불했는데 결국 우리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이런 단점에서 시작된 거고 블록체인 개념은 이제 모두가 기록을 공유하는 거예요. 은행에 가면 뭐 금융 아시는 분은 원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장은 고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개념적으로 등기부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등기해서 저당권 같은 게 잡혔으면 저당권이 없어져도 줄은 거지지만 기록 자체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록을 모두가 사실 공유하고 확인할 수 있다. 투명하고 그래서 안전하다. 근데 이게 해킹 위험성이 있었는데 암호화 기술이 발전되면서 해킹이 안 되니까 함부로 해커가 취하거나 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뭐 51대 49로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많이 해서 기록을 다 바꾸면 바꿀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누가 갖고 있는지도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해킹될 수도 있어요. 지금 양자 컴퓨터가 빨리 좋아지고 있긴 한데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하나하나 거래가 기록된 걸 블록이라고 부르고 프로그램에서는 노드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노드가 물려 있어요. 처음에 생성되고 그 다음에 내가 A한테 팔았어. 그 다음에 A가 B한테 팔았어. 뭐 C한테 송금했어. 이런 게 다 물려 있어서 그 노드의 체인이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떤 액션이 일어날 때마다 그거를 트랜잭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적인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투명하다. 서로가 서로 다 그걸 기록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변조할 수 없다. 중앙 집권화된 기관이 없다. 중요한 특징이죠. 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 프로그램에서 보통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사실 수수료 부담이 이제 커지고 있어요. 저는 이더리움을 샀는데, 수수료가 그렇게 싸지 않아요. 점점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면서, 원래는 저렴했으나, 네. 뭐, 익명성, 뭐, P2P, 모든 개인 대 개인으로 기록이 남는 것, 확장성, 그러니까, 하나의 중앙화된 서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서버를 늘리거나 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 모두가 거래 내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다. 암호화 기술로 보완을 했다. 그다음에 이건 시스템 안정성은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만 알 거예요. 거래가 실패했을 때, 어떤 게 실패했을 때 어디까지 기록하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런 거는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만 얘기라서 넘어가면 될 거고 단점들도 있어요. 제일 지금 크게 대두되는 게 전기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환경오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내 건데 내가 키를 잃어버리잖아요. 나도 못 찾아요. 은행에 전에는 이제 중앙화된 기관에 모든 정보가 있잖아요. 주민번호 넣어가지고 전화번호 넣어서 인증하면 내 거 확인해 줬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뭐 러시아의 어떤 비트코인 많이 가진 부자가 뭐 잊어버렸는데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암호화가 완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NFT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게 펀저블 토큰이랑 넌 펀저블 토큰이라는 게 있는 거죠. 펀저블은 이제 대체 가능한 거. 예를 들면 원이랑 n이랑 교환되잖아요. 뭐 몇 대 몇으로. 근데 피카소의 그림이 있다 쳐요. 모나리자가 있다 쳐요. 모나리자를 조각을 내서 팔 수는 없잖아요. 지금 조각 거래가 돼서 권한을 파는 거긴 하지만 그림 자체는 조각을 낼 수가 없죠. 이렇게 대체 불가능한 거. 저도 넌펀저블이죠. 저도 조각 내서 팔 수가 없죠. 원래는 저희들 노동 시간을 팔기는 하지만 사람처럼 어떤 그런 것들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넌펀저블이고 근데 이제 과거에는 건물, 유형 자산들, 모나리자 이런 것만 넌펀저블이었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두면서 디지털 모든 자산들도 넌펀저블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막 되게 유명한 밈 짤 같은 거 있잖아요. 재밌는 그림. 그거 뭐 계속 복사되면 10,000개고 계속 복사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뭔가 그림을 만들고 밈을 만들어서 NFT를 넣었어. 블록체인 기술을 썼어. 그러면 얘는 유일한 거예요. 이걸 가진 애만 유일하고 똑같은 그림이 10,000개가 돌아다녀도 나머지는 복제품인 거죠. 이러면서 디지털이 자산이 된 거예요. 아무나 복사할 수 있었던 디지털 자산이 진짜 유일무이한 자산적인 것이 됐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넌펀저블로 NFT 저희가 뭐 그림이나 음원 같은 것들 NFT로 발행하잖아요.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에어드랍 같은 거 무료로 현대차 같은 데서 줬었거든요. 저작권, 특허권 이런 것들이 대체 불가능 토큰이고 유형자산으로 예술품, 건물, 자동차 이런 실물 자산도 대체 불가능 토큰에 들어갑니다. 그림 보시면 알겠죠. 교환하기 쉬운 거는 대체 가능한 토큰, 교환하기 어려운 거는 넌펀저블 NFT. NFT 특징.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그림이 만 개라도 NFT를 먹인 것만 유일하게 이것이 이제 진품이다라고 해주는 그 보증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유성이 있고, 근데 보통 되게 많이 발행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산 가치가 있으려면 끝도 없이 발행하면 자산 가치가 없잖아요. 돈을 저희가 많이 찍으면 돈의 가치가 없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처럼 NFT 발행할 때도 뭐 많이 하는데 10,000개, 20,000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커뮤니티가 컸을 때고, 그림을 판다고 치면 NFT로 저는 그림 뭐 1개, 아니 판화 정도의 느낌이 아마 10개 이렇게 발행할 수 있거든요. 같은 걸로. 그다음에 분산하는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각 개인이 모든 거래 기록을 공유한다는 것, 그런 부분이고, 그 등기부나 은행 원장을 생각했을 때 기록을 변조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불변성이 있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뭐 비슷한 얘기인데 주로 이제 쓰는 분야는 디지털 자산, 뭐 음원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뭐 게임 아이템 이런 것들을 증명서로 쓰는 거예요, NFT를. 왜냐하면 NFT는 사실상은 텅 비어있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거죠. 거래 내역을 담을 수도 있고, 계약을 담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판매 내역 같은 소유권에 대한 것도 담을 수 있고, 그래서 증명서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NFT 그림 발행해서 팔아봤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음원 파시는 분들도 있고, 제이지 같은 사람들도 음원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 모델이 되고, 그다음에 NFT는 정말로 뭔가 사업이 되려면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돼요. 뭐 지루한 원숭이의 모임, 뭐 요트클럽 이런 거 있고, 우리나라도 뭐 메타콩즈라든지 몇몇 그 NFT 커뮤니티가 있었잖아요. 그 커뮤니티를 좀 잘 보면 여러분들 사업의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커뮤니티 사업을 하는 그 설명회를 한번 가봤는데, 각각 다른 종류의 커뮤니티였지만 결국은 보면 그 피라미드 다단계랑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NFT는 코인을 발행하거든요. 자기네 각각의 코인,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 말고 이 코인이 값어치가 있으려면 제휴사가 계속 들어와야 돼요. 이걸로 노트북도 살 수 있고, 이걸로 가방도 살 수 있고, 그러면 이 코인은 실물 가치가 있잖아요. 마치 OK 캐시백 같다고 생각하면 되게 쉽거든요. 캐시백으로 저희가 물건 살 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제휴사를 끊임없이 영업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이 코인을 쓰는 사람이 늘어나야 활용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념과 어떤 그 활동은 약간 종교 단체나 저희가 선교하는 것처럼, 아니면 그 피라미드에서 진짜 열심히 활동하시잖아요. 회원 새로 넣고 제휴사 새로 넣고 이런 것들,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거기다 팬덤 성격, 너무 사랑하고 자기네 그 커뮤니티를, 자기네 어떤 세계관들을. 그래서 그 앞으로의 사업의 방향은 저거겠구나 싶기는 했어요. 팬덤하고 다단계성. 계속해서 영업하는. 근데 영업을 그 집행부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는 거죠. 탈중앙화니까 모든 사람이 열심히 회원도 넣고, 또 특별히 어떤 제휴사를 넣는 영업들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기록이 다 남고 그걸 변조할 수 없으며 모두가 열람할 수 있다는 게 투명성.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커뮤니티들이 지금 좀 많이 죽기는 죽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옛날처럼 허황된 투자 사기 같은 느낌의 NFT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없어지고, 그런 데는 결국은 희소성이랑 멤버십의 그 강력함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면, 지금은 NFT 자체가 유용한 실물 자산이랑 연결된 것들로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이랑 아티스트들이 쓰는 NFT 이런 쪽이었다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넘어갈 거예요. 블록체인 체인에서 제가 한 가지 얘기했어야 되는 게, 블록체인은 이제 퍼블릭이 있고, 그러니까 내부망처럼 쓰는 블록체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가의 위스키, 양주 같은 거 위변조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바코드를 찍는 거예요. 블록체인으로 발행한 다음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왔으며, 그다음에 이게 진짜 누구 손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게 반조품인지 진품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게 있고, 지금 앞으로 되게 많이 쓸 거 국제 물류관. 왜냐하면 나는 발송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오지 않았고 중간에 거짓말 치고 돈을 먹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망이 되면 정확하게 뭐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에서 지금 쓰는 데가 있고, 홍콩에 아시아 인슈어런스라고 있나? 거기가 아마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 되게 큰 비싼 검사를 하거나 병원비가 많이 드는 활동을 하면
서류를 다 뽑아서 청구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병원이랑 그 NFT랑 그 은행이랑 물려가지고 제 계좌로 그냥 돈이 들어오게끔 청구하지 않아도 이미 그렇게 쓰고 있는 데들이 있고, 그 느리다고 하는 미주은행도 지금 블록체인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쓰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다. 그냥 뭐 어떻게 NFT가 이렇게 됐나, 이거는 좀 NFT 쪽 그 발행해서 예술 수익을 얻을 사람들한테 설명하느라고 제가 넣었던 거고, 주로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코인하고 이게 좀 많이 물려 있어요. 네임 코인이라는 코인이 들어오고, 뭐 컬러 코인이라는 코인을 블록체인의 망에 넣어가지고 해서 시작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슨 그림, 프로필 그림 하나에 30억이니 뭐니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스틴 비버가 샀다, 무슨 농구 선수 누가 샀다, 이런 그런 이미지와 함께 묶인 NFT들을 발행해서 멤버십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넘어가는 게 팬덤 경제랑 묶이는 거. 그 NBA 선수들 포토카드 모으잖아요, 여러분들. 야구 선수들 포토카드 모으고, 이게 이제 NFT로 발행되는 거예요. 뭐 최고의 순간 이런 것들을, 비디오 클립이나 이런 것들을 NFT로 모으고 사고 교환하고 하는 것들로 이제 넘어갔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슬슬 이제 해가지고 뭐 무한도전이라든지 그 신봉선 2짤 있잖아요. 이거 발행해서 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야호가 950만 원에 팔렸어요.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상용화가 점점 되면서 뭐 나이키, 구찌, 프라다, 스타벅스 이런 데들이 다 발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발행하는 스타일이나 그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라요. 그런 것들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가 NFT 발행해가지고 야구 입장권으로 쓴 적이 있거든요. 이게 멤버십 카드처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연회원권으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일회성 이런 것도 있고,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그 코로나 직전이었나? 그 카카오 페이지가 웹소설이나 웹툰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로맨스 소설이었는데 무슨 껍데기 뿌린 공작 부인인가? 그게 팬덤이 꽤 됐었나 봐요. 그래서 완결되고 나서 기념으로 NFT 그림을 하나씩 다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한테 지갑 주소를 보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갑 주소가 뭔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지갑 주소 뭔지 아는 분 있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집 주소를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일일이 다 전화해서 지갑 주소는 뭐며, 지갑은 어떻게 발행하는 거며, 이런 거 다 알려드리고 겨우겨우 넣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네. 네.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과 한번 다음 수업을 통해서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고 그 다음에 NFT를 한번 발행해 본다면 여러분들 진짜 극소수에 앞서가는 분들인 겁니다. 예, 예. 대단하신 분들이고, 뒤에서 말했지만 용평 스키장도 이걸 발행한 적이 있어요. 용평 리조트에서. 근데 어르신들이 돈은 많고 이걸 사고 싶은 거에 연회원권이 좀 비싸긴 하지만 혜택에 비해서는 저렴했거든요. 그리고 용평 같은 경우에는 상속도 가능하게끔 했었어요. 네,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와서 이거 설명이라고 했는데 와서 나 이거 사고 싶다고 사게 해달라고 해서 직원들이 붙어서 사주었다. 사게끔 해드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아주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높은 거죠. 네,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하자면, 제가 20대 후반일 때 교회 남자의 양우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걔가 무슨 알바를 했냐면 각 사무실을 다니면서 이메일 계정을 만드는 걸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너무 쉽게 만들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이메일 개념이 없었고 이메일 계정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어요. 한 메일에 들어가서 너의 정보를 넣고 이메일이라는 걸 발행해. 이메일로 주소를 그 이메일 그 전자상에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 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걔는 그걸 수입을 쩔쩔하게 벌었거든요. 마치 그때처럼 이게 지금은 새롭고 이상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 생활에 그 인터넷처럼 아마 되게 상용적으로 쓰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현대차도 메타콩즈랑 컬라보레이션을 해서 저런 걸 발행했었고, 자기네 신차 나올 때 정보라든지 시승식을 한다든지 이런, 그다음에 자기네 커뮤니티로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게 성격이 강하거든요. 또 LG가 좀 많이 했어요. 닥터그루트 유니버스도 했고,
그 다음에 빌리프 유니버스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사이트 만들고 NFT 발행해서 NFT 산 사람들한테 제품 보내주고, 이게 실물이랑 묶이는 NFT만 앞으로 살아남을 거라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페토에서 메타버스도 그 세계도 꾸며서 와서 체험도 하겠고, 이게 좀 잘 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메타버스랑 NFT랑 묶여서 가는 사업들이 되게 많을 거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면, NFT를 연회원 회원권을 NFT로 발행하는 거 쉽게 생각하면, 용평도 잠깐 말씀드리면 그 신세계 푸빌라가 진짜 잘했는데 처음에 잘하고 좀 죽었어요. 아마 그냥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신세계 내부 그룹에서 알력으로 좀 포기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한 곳이 하면 좋은데 신세계도 여기도 뭐 하고 저기도 NFT 하고 막 이런 식인 게 있는 것 같아, 대기업들은. 그래서 이때 한 개당 10만 원, 99,000원인가 이렇게 팔았는데 이게 약간 랜덤 방식인 거예요. 레어가 있고 평범한 게 있고서 레어를 사면 VIP 라운지를 들어갈 수가 있고, 그게 뭐가 걸릴지 몰라요. 까는 거죠. 동전에서 복권 까듯이 까보면 이제 레어 들어오면은 뭐 라운지 몇 번 이용할 수 있고 주차장도 몇 번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걸로 발행해서 푸빌라로 그 팝업 스토어, 뭐 굿즈 같은 거 만들어서 그런 것도 하고, 자기네 결국은 브랜드랑 회원의 충성도를 높이는 팬덤 활용 프로그램으로 많이 쓰고 있고, 용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슬로프를 몇 번 이용한다든지 숙박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NFT로 발행한 거죠. 그리고 용평은 상속도 가능해, 내가 내 아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용평 관계자한테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정판이라든가 자기는 실물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책을 출판해요. 책을 팔 수도 있고 NFT를 팔 수도 있어요. 내 NFT를 사는 사람한테 책을 줄 수도 있고 내 책을 사는 사람한테 NFT를 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NFT를 팔고 하는 게 회사가 어려워요. 회계상 어디다 신고하기도 법률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회계 처리가 되게 어렵다고 카카오랑 네이버한테 다 관계자한테 들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실물을 팔고 NFT를 주는 방식일 수도 있죠. 그러면 NFT는 무료로 증여한 거기 때문에 회계상 걸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클립토픽스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이키는 또 다른 것도 했어요. 그래서 3,000달러, 이 처음에 신발당 900달러에 판매했어요. NFT랑 묶어서. 근데 이게 그 뒤로는 나이키는 수집하잖아요. 3,000달러까지 올라간 거예요. 900달러짜리가. 그리고 그 프라다는 그 피지털에서 피지컬이랑 디지털 묶어서 NFT 발행하는 거죠. 옷을 이제 사면 뭐 NFT를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루이비통은 좀 달라요. 루이비통은 저거는 그냥 계속 리셀을 할 수 있는데, 루이비통은 리셀을 못하게 번호를 받고 그거를 한 사람한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명품사들이 쓰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아까 말씀드린 거 NBA 이것도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NBA도 10억 달러 처음에 발행했을 때, 그리고 44만 명이 구매를 했대요. 우리나라에서 좀 잘 된 경우가 그 큐브 엔터라는 그 B2B 아시잖아요? 여자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가진 그룹. 여러분들 너무 트렌드를 안 따라가시고 보셔야 해요, 여러분. 안 좋아해도 보셔야 해요. 왜냐면 인사이트랑 그런 거 얻으려면 세상이 어떻게 그래서 아이들도 있고, 이제 이 그룹이 인터내셔널하게 인기가 많잖아요. K-팝 아이돌 그룹들은. 그러니까 얘네가 이걸 발행할 때 얘도 10만 원 정도였거든요. 200만 명이 신청했어요. 살려고. 절대 이런 팬덤 경제나 이런 것들을 무형자산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파는 게 유형자산이라도 그 어떻게 무형자산과 묶을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NFT가 제일 잘 붙는 게 결국 팬덤이랑 어떤 이제 수집용 아이템 이런 것들이 진짜 잘 붙거든요. 그래서 실물도 마치 아이템인 것처럼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잖아요. 연회원권 사면 뭐 제품 4번 보내줄게. 그러니까 닥터그루트나 빌리프가 그런 식이거든요. 신제품 나올 때 샴푸 4번 보내줄게, 이런 거.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브랜드를 사랑하고 이미 좋아해서 신제품 나오면 내가 제일 먼저 써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나이키도 당연히 그럴 거고.
그런 걸 어떻게 내 사업에 묻힐지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실습의 시간입니다. 자, 모바일 자 휴대폰 다 갖고 있죠? 신분증 갖고 계신가요? 네. 이제 여러분 이미 갖고 계신 분은 안 해도 돼요. 빗썸 갖고 계시거나 뭐 업비트 갖고 계신 분들은 필요 없는데 이 세계로 들어가려면 저희가 그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막 살 수가 없고 주식 거래하는 뭐 삼성이나 키움 가져야지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현금으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삼성이나 키움에 넣은 다음에 그걸 주식을 사죠. 저희는 이제 업비트로 할 건데 업비트가 개인이 사기에 수수료가 싸고 진짜 많이 거래하시는 분은 농협에다 하시는 게 좋은데 그거 아니고 조금 사실 때는 그냥 업비트가 제일 접근성이 좋고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업비트에 원화를 넣어야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해외 거잖아요.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살려면 K뱅크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업비트에 돈을 넣으려면. 그래서 자, K뱅크 계좌 개설부터 해볼게요. 이거는 네, 지금 제가 이거 깨졌네? 깨졌네. 네, 제가 PPT를 드리지 않고 PDF를 드려서 다시 PPT로 만드셨더니 좀 깨진 것 같아요. 네, 이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업비트 하려면 이렇게 복잡한 인증이 있습니다. 이 인증의 복잡함 때문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거든요. 네, 앱 많이 쓰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르신들은 힘든 거죠. 여러분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다 K뱅크 있어요. 들어가서 까세요. 그리고 코인이나 이런 쪽 가상자산 할 때는 유사한 이름의 사기 사이트들이 꽤 있으니까 이게 진짜 내가 들어갈 앱이나 사이트인지 잘 보고 들어가세요.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신분증 없으신 분은 자료 드릴 테니까 나중에 따라서 해보세요. 안 하셔도 그만이긴 합니다. 쭉 들어가면 필수 권한 확인해줘야 되고 전화 걸기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중에 전화 걸어가지고 숫자 2자리 이런 거 오거든요. 저희가 숫자 인증해야지만 넘어가지기 때문에 그냥 권한해주고 K뱅크는 푸시 알람 허용 안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업비트는 푸시 알람 허용 안 하면 기능이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허용은 자기가 분이 선택해서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K뱅크 시작하기까지 하고 이름 넣어주시고 이름 넣고 주민번호 넣는 거 늘 나오죠, 우리나라 거는. 그 다음에 통신사 인증을 앞으로도 2번 더 할 거야 아마. 통신사 인증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용약관 통신사 인증까지 넘어가면 여기까지 다 하셨나요? 하시는 분들은 통신사 인증까지 다 하셨으면 했다고 이렇게 손을 들거나 표시를 해주세요. 이메일이 없다고요? 뭐죠? 이메일이 없을 수가 있나요? 산지족이신가? 돈 받고 알려드려야겠네. 네. 네. 그 바이오 인증은 안 하셔도 그만인데 아이폰 쓰는 분들은 거의 바이오 인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숫자, 요즘에 핀번호 6자리 넣어가지고 하잖아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주민번호 인증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상한 투기나 투자나 이런 거 있을까봐 너의 돈의 출처는 어디냐, 왜 이걸 쓰냐, 그래서 나 그냥 저축하려고 이런 것들 그냥 건전하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포 통장 같은 거 뺏길 탈실 위험이 있잖아요. 누가 시켜서 했는 거 아니요 하시는 거 아시죠? 네. 자. 이제 신분증 촬영이 있어요. 신분증을 아시겠지만 검은색 배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는 곳에 잘 찍어야 내 주민번호 이런 게 잘 인식되거든요. 찍은 다음에 한번 확인하세요. 잘못하면 이게 OCR이 인식 잘못해서 이름이나 주민번호 같은 거 틀리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손으로 직접 수정하시든지 사진을 다시 찍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나의 인증을 진짜 철저히 하는 게 내 다른 계좌 번호를 넣어서 인증하라고 해요. 이때는 아무 계좌나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제가 예를 들면 국민은행 계좌 번호를 넣고 내 이름을 넣었어요. 그럼 인증하기 누르면 제 국민은행 계좌로 땡땡땡 숫자 4개랑 K 계좌 개설하고 1원이